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오늘 마지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낮 한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출근을 안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오늘 이 책의 이제 뒷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많이 커버하고 있는 책이에요. 뒤쪽에서는 약간 좀 숨가쁘다? 제가 읽으면서 왜 그러냐면 내용이 이렇게 달락달락 조그만한 주제로 필요한 말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토가 필요하신가요? 예, 저도 멘토가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을 선별해서 만날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책도 리뷰를 할 건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본인이 멘토를 하고 싶은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많이 배워가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멘토를 필요로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 써 있는데요. 일생일대의 멘토를 만나는 법. 첫 번째는 멘토에게 절실함을 보여줘라 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멘토를 조사하고 연구해라. 아까 제가 한 이 책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로 만나기 전에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라든가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조사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멘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요. 차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림 안에 머물러라. 바쁜 사람들은 나를 금세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과 신선함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끔가다 보내는 이메일이나 어쩌다 던지는 질문은 성가신 느낌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무언가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 죽은 것을 살리기보다는 쉽다. 다만 피를 계속 돌게 해야 하는 사람은 멘토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좀 멘티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웠죠.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멘토한테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멘티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또 본인도 멘토도 보람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멘토를 찾을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지금의 이런 예시들을 이용해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신감은 성공의 전제 조건인가? 때로 독이 되는가? 이런 말하거든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신감이 막 넘치시나요? 자신감이 전 이 챕터에도 좀 주의를 기울였는데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자신감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있다. 자신감이 너무 많아도. 그 예시가 최고의 변호사들이 비관주의자래요. 최고의 변호사들이 비관주의자인 이유가 나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면 지적 능력이 늘어나고요. 사회적 교류는 실제로는 머리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데요. 인지 능력까지 좋아지려면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려면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만해질수록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내 생각에 동의하기는커녕 나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게 된다. 혹시라도 내가 창피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심지어 세심한 배려를 권하지 않았던 마키아벨리조차도 지도자가 공포심에 복종만 하는 아청꾼에게 둘러싸이지 않으려면 사석에서만이라도 올곧은 소리를 할 줄 아는 부하를 옆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볼드윈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직시한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직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에 대한 패러다임을 뒤바꿔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자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너그럽게 보고 내 능력을 좋게 볼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사람들의 호감을 산다고 합니다. 자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나를 너그럽게 보고 내 능력을 좋게 볼 때 스스로가 요거 되게 요런 상황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자기 연민이 늘어나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늘어난대요. 과도한 자신감이 타인에 대한 공감을 줄이는 것과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게 이게 좋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늘어나려면 자기 연민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고요. 자신을 너그럽게 보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타인을 배려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환하게 빛났대요. 연애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될지 아닐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는 자긍심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그럽게만 굴다가 혹여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자신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이 없으면 의욕과 의지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거랑 반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이 되는 것은 자기 연민이 부족할 때 수동적으로 된대요. 자신감이 한껏 높은 상태에서는 마음속으로 그려낸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피드백은 무시하기 마련이고요.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보여도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직시해요.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이끌고요. 자신을 너그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은 늘어나고 중압감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마이크가 좀 멀리 있었네요. 마이크를 바로 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도 적다. 다시 말해 자기 연민은 그릿을 늘리고 꿈을 대는 늑장 피우는 태도를 줄여준다. 이 파트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늘고 중압감이 줄어든대요. 요 느낌 아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건 굉장히 좋지 않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그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은 늘고 중압감은 줄어든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도 적대요. 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이 적다. 다시 말해 자기 연민은 그릿을 늘리고 그 끈기를 늘리고 꿈을 대며 늑장 피우는 태도를 줄여준다. 이게 답이네요. 그쵸? 자기 연민에 대한 말이 나왔고요. 오만과 겸손 사이 적절한 균형을 좀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야 되고요. 필요한 능력을 찾아 그 분야에 집중하시고요. 매일 작은 승리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본인이 자기가 싫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을 되게 숨기고 싶으니까 속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속이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는요, 거짓과 속임수가 최상의 선택으로 보이기도 해요. 잘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기보다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고 해요. 내가 아닌 척 연기를 펼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이제 워커홀릭, 그 다음에 워라벨, 성공은 누구의 편일까? 이런 걸로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저는 엄청난 워커홀릭이었어요. 저랑 같이 일한 동료들이, 외국인들이 나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런 말도 좀 했었고요. 요즘에 이제 워라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할지, 누가 성공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워커홀릭과 워라벨입니다. 궁금하시죠?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대표 강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어도 실직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실직 당하기 싫어서.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실직보다 훨씬 나쁘다고 합니다. 2010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과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인생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오히려 실직자들보다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근로자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단순 노동을 하는 근로자일수록 심근경색 발병률이 더 높았고요. 일이 지루하면 진짜로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한 것 중에 하나는 일에 미쳐 산 것이에요. 완전히 공감이 가시죠? 하지만 크게 후회하는 것은 또 따로 있대요. 남들이 내게 원하는 인생 말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했어. 조금이라도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일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에 미쳐 산 나날이 후회된다면 그건 아마도 그 직업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못한 삶을 살았다면 자신과 맞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일 거고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의미를 주는 일은 행복감과 충족감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일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순간 일은 일이 아니게 됩니다. 실직이 낫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요거 한번 느껴보셨나요? 네, 저는 몇 번 느껴봤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업적은 성공을 원하는 강박증적 욕구 혹은 돈이나 힘을 욕망하는 데서 나오기도 한다. 수많은 예술작품은 이기적 망상에 사로잡혔을 때 나온다. 자신에 대한 망상을 영원히 떨쳐내는 사람은 아마도 위대한 소설을 쓰지 못할 것이고 차세대 애플을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나 스티브 잡스 같은 업적을 세우기는 힘들 수 있다. 위대한 소설가나 기업가가 될지 아니면 부처가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나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나 강박적으로 자기를 몰아붙여야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강박적인 일, 중독은 성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조화롭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유연한 삶을 사는 법입니다. 유연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재미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과 유대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웃으면서 실없는 농담을 한마디 안 해본 사람과 잘 지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네, 유머가 신뢰 형성에 크게 관여한다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고요. 격없이 우스갯소리를 나눌 때 상대에게는 신뢰가 더 쌓인다고 합니다. 요걸 제가 잘 못하는데. 글쎄 이런 걸 하면서 항상 느끼면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억지로라도 이런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되게 좀 모호해요. 그렇다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회사 분위기는 인재를 구할 때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리더십과 조직 연구 저널에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재미있는 직장은 보상이나 승진 기회보다 응시자를 더 많이 끌어모으는 강력한 지표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직장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다. 지금까지 생각이 틀렸다. 돈과 승진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의 재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를 만들고 이런 구조에서 각자의 업무 역량들을 발휘하게 하고 그 부서의 성과 실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는 정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죠. 제 꿈이 회의 시간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제 꿈이에요.
회의 시간에 진지하고 싶지 않고 회의 시간에 막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제 꿈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을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서 느낄 때마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만들 수 있다 하면 너무 만들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 상부에서 시켰다든지 본부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면은 결국에 저는 또 그거를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걸 좀 못해서 안타까운데, 예.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승진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으면 긴장이나 딱딱하게 경직된 상태를 벗어나 정신의 외유를 허락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돌도록, 예, 바깥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일부 학자들은 공상이나 망상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상에 빠지는 뇌의 영역은 퍼즐놀이를 할 때의 영역과 같다. 정신적 외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 요거 동의합니다. 예, 지금 2008년도 스톡홀름에 그 진행된 연구에서 2, 3일을 5시간 정도만 잔 사람을 그 일주일 후에 수면 시간을 충분히 자더라도 지적 능력이 100%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몰아서 일을 너무 집중하고 잠을 못 잤어. 근데 나중에 그 잠을 다 몰아서 잤어. 그렇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휴식의 중요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대다수의 사람은 아침 2시간 동안 생산성이 가장 좋대요. 깬 직후가 아니고요. 7시에 일어난다면 보통 8시부터, 바로는 아니고요. 한 10시 반까지 정도가 생산성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요. 귀중한 시간을 짜증과 피곤으로 허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시간대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원하시죠? 여기 그 얘기도 나와요. 혹시 살을 빼고 싶으면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에 있는 이 지방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뭘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뭐 러닝머신 같은 걸 하시거나 이렇게, 예, 지방을 태우는 일을 하면은 바로 몸에 있는 지방을 바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운동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난 다음 오후에 한다거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예, 잠깐 뭐 딴 얘기로 갔는데, 아침 시간 2시간 정도 깨고 난 1시간 후부터 2시간 반 정도가 여러분의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뇌의 생산성을 높이는 시간이고요. 혹시 낮잠 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낮잠은 좋다고 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낮잠이고요. 일하는 시간에 잠잘 시간을 가장 많이 훔친다는 증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회 인구와 계층 전체 그리고 문제의 접근성에 상관없이 그 증거는 두루 존재한다. 비디오 게임 프로그래머 에번 로빈슨이 오늘날 직장 문화의 현실을 날카롭게 꿰뚫으며 한 말에도 반박의 여지가 없다. 뭐라고 했냐면요. 회사는 근무 중에 술을 마신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하면서 취중 근무나 다름없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왜 아무 꺼리낌이 없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 이 회사는 술에 취해 있는 만큼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왜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해고시키면서 술을 먹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는 힘듦을 주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말로 말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잠을 굉장히 푹 자야 된다고 하고요. 사방이 훤히 깨어있는, 화나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주 비행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지면 자고 밝아지면 깨는 이런 리듬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는 하루에도 해가 뭐 12번이나 뜨고 지는 걸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대하게 나사에서는 수면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피로에 지치지 않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피로대책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잠이 중요한 거, 어느 시간에 뇌의 생산성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직장은 너무 많이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산성이 나오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워라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요. 우리는 더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대요. 더 뭘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물건 무조건 더 가져야 해요. 우리는 심지어 뭐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이미 최대치를 넘어섰는데도 그걸 넘어 불가능을 또 바란대요.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모험에는 결승선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계속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유튜브가 아니라 테드의 한 영상 중에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를 열지 않은 박스를 이사 다니면서 계속해서 물건들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몰라요. 계속 이사 다니면서 이 박스는 열지 않았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가지고 있고 뭔가를 또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자, 성공에 대해 여러분 성공 원하시죠? 나만의 정의를 내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자, 각오를 다져야 한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된다. 세상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말한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갖게 된다. 네. 내가 원하는 그 선까지만 성공을 정해야 되는 거죠. 성공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시로 직시해야 하는 그 무언가다. 우리는 성공을 해석할 때 언제나 무언가에 비교하는데 그 무언가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이어야 한다. 와, 멋지죠? 예, 남의 거와 비교하지 말고 성공을 해석할 때는 나의 목표와 목적에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인생의 성공을 논할 때 네 가지 척도. 뭐를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뭐를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저기서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행복이라고 봅니다. 내 삶에 대해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게 첫 번째 성공이고요. 두 번째 성취.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더 많이 내가 달성했는가? 약간 승리했다는 느낌. 성취고요.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의미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영향력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남긴 가치나 성취가 도움을 주는가? 결국은 여러분이 멘토가 돼야 되는 거죠. 영향력을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행복, 두 번째는 성취, 세 번째는 의미. 주위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네 번째는 영향력. 주위 사람들에게 성공한 여러분의 그런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와, 이제 다 돼가네요. 멋진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워라밸을 원한다면 한계를 설정해라. 징기스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징기스칸은 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인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에 어떻게 그렇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냐면은 이 몽골군의 싸움 방식이 현대군의 싸움하고 비슷하대요. 현재도 영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이 방법을 징기스칸의 전투법을 연구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의 방법 차용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그냥 말과 창이 탱크와 비행기로 바뀌었을 뿐 다르지가 않대요. 이 징기스칸의 전투법을 분석하고 따라하고요. 그는 독일군보다도 몇백 년 앞서서 기습 공격의 묘미를 파악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훌륭한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몰라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자신이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울 시간도 없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은 무수한 인재 영입이었다. 피정복민들 중 유능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의 밑에서 일할 수 있었고요. 한 번은 적군의 궁수 하나가 바로 밑에서 징기스칸이 탄 말에 화살을 날렸어요. 근데 그게 성공한 거죠. 근데 궁수를 붙잡아서 처형을 하지 않고요. 되려 장수의 지위를 내렸고요. 이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중국 기술자들도, 그다음에 공성정 지식이
이런 많은 중국 기술자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징기스칸은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 덕분에 그가 죽은 뒤에도 몽골 제국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거 원하죠. 내가 죽어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 너무 바라잖아요. 그렇죠? 150년 동안 이 영토는 계속해서 확장을 했대요. 그는 척박한 시대의 변방에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자란 무지렁이였지만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징기스칸은 덮어놓고 보복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어떤 방법들, 성공의 목표들 이런 것들에 한계점을 좀 설정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몰랐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숙지했고 그것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의지도로 움직였던 그런 훌륭한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편한 행동을 선택한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TV 시청이 10대의 청소년을 행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13%라고 말해요. TV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제 반반이라고 합니다. 시청률이. 취미는 34%고요. 스포츠나 게임은 44%래요. 행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TV는 13, 취미는 34, 스포츠나 게임은 44%예요. 하지만 10대들이 가장 속편하게 선택한 행동은 뭘까요? 그들은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낸대요.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충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쉬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TV를 볼지 아니면 취미를 할지 스포츠나 게임을 할지. 근데 그냥 편한 것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엄청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마지막 쪽인데 대단한 얘기입니다. 통제감은 우리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몰입감을 높인다. 운전대가 내 손에 쥐어져 있으니 무섭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든다. 무엇보다도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실이 있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진짜 통제가 아니라 통제감이다. 와, 이런 말을 하고요. 소기업에서 운영하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은 79%나 되었대요.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현재의 생활 방식이 좋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70%나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비자영업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가뿐히 앞선다. 이 앞쪽에요. 그냥 이렇게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감이 높대요. 근무 시간도 비슷하고요. 스트레스도 비슷한데 행복감은 훨씬 높다. 이 왜일까? 여러분 소기업 운영하시는 거 걱정되시고 그냥 월급 받고 싶으신가요? 이 데이터가 말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자기 사업을 한 이유를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내가 직접 결정을 내리고 싶어서 라고 말을 하고 내 방식대로 일하고 싶어서 였다고 사유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은 통제를 원한 거예요. 통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스스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무 시간이나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과거보다 행복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행복을 연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무 시간에는 스트레스 수준은 똑같은데 그들은 과거보다는 더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삶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니 계획 목록에서 지금 하지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더욱 발전될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일을 처음에는 막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게 되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생활 패턴을 싹 바꾸고 싶어도 나한테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 상사가 막을 게 뻔해.
따위의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많고 위에선 자꾸 일을 시키니까 나는 불편해지고 시간이 없어. 사장님은 제 일을 줄이고 싶습니다. 사장님, 제 일을 줄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면 상사가 인지를 하건 못하건 간에 이런 걸 도와주건 못 도와주건 간에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상사로부터 어떤 액션이 있겠죠. 그런 거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확실히 말했다는 것 때문에 웬만한 상사라면 그렇게 은원해도 직원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상사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들어줄 상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텔의 CEO는 왜 시간 관리를 강조했을까라는 파트에서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1시간을 좀 확보하래요. 이 1시간 직접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될 수 있으면 아침 시간에 불가침 시간을 가지고요. 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고요. 딥 워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래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전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활발하고 명민하게 돌아가는 시간은 잠 깬 후, 아까 제가 얘기한 시간들이죠. 이 귀중한 시간을 전화통화나 잡담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잡담 회의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일로 보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천해도 일과를 정할 때 한 가지 명심하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불필요한 활동을 없애고 모든 업무마다 일정표를 표시하고 불가침 시간을 마련하고 번잡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책상에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업무가 수북히 쌓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영원히 피상적 업무의 늪에 빠져 지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대요. 크게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일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될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반드시 협상을 하고 우선순위에 끼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크게 성공하려면 거의 모든 일이 안 된다고 말해라. 피터 드리커가 했던 말이죠. 필요하지 않은 일을 얼마나 빨리 잘 처리하느냐, 쳐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위대한 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을 뜻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환경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 직접 하세요. 근데 환경을 통제하는 게 좀 물론 어려워요. 사무실과 같이 써야 하고 칸막이가 있어야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힘들죠. 잠깐 쉬고 싶고 숨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직장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라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면은 회의실을 예약해서 거기서 혼자 일하라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해방되는 순간 창의성이 높아진대요. 상사가 주변을 더 많이 돌아다니고 질문을 많이 할수록 업무의 창의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잠깐 일을 하고 와도 되고요. 이런 방법들이 좋다고 해요. 네, 이 책에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총 6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5번, 6번째 정도 된 것 같아요. 부의 추설차선 책 이후로 리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훌륭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제가 많은 리뷰를 좀 했어요. 다 자세하게 했거든요. 여러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또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만의 또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책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동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